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1.5도가 올라가면 예. 이제 지구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기후 패턴이. 그러니까요. 패턴이 근데- 바뀔 텐데. 근데 예. 그 기준이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네. 현재까지 한 1.2도가 이미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0.3도만 더 올라가면 계속 이상 패턴이 나오는 거죠. 이상 패턴이. 이미 1.2도가 높아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엘니뇨 같은 게 한번 오면 걔는 0.5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한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주 이제 그 한계치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경제나 역사로 가잖아요. 예. 예,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비가 비가 바꾼 바꾼 사회. 예, 예. 조선시대에도 홍수예보를 했어요. 이게 근데 예보를 어떻게 해요? 저 홍수예보 이것도 똑같이 했어요. 저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저게 청계천에 있는 다리고 그 밑에 저렇게 뭔가 비석 같은 게 하나 서 있잖아요. 어, 예, 네. 예. 저게 이제 눈금이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줄이. 아, 네네. 저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척, 그러니까 20cm 정도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다시 작은 눈금 새기고 그래서 이제 척촌분. 그러니까 2mm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기 새겼던 거예요. 물의 깊이를 잰 거죠. 아, 저걸 수위를 쟀다.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걸 잰 것도 중요하지만 저거를 호조의 낭청이 수표로 가서 빗물의 깊이를 재서 보고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게 제도화를 시킨 거죠. 근데 저기만이 아니고 이제 한강에는 저걸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 당시 기술로. 그러니까 한강에 그 옆에 바위 같은 게 있잖아요. 절벽. 아. 거기에다가 새긴 거예요. 멀리서도 사공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봐야 되니까. 그리고 홍수 예보를 했다라는 거는 이게 10칸이면 9칸 정도 가면 야 여기는 이제 홍수다. 위기다. 예, 예. 아. 그리고 뭐 3칸 정도 가면 여기는 갈수다. 아. 요렇게 이제 정해놓고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레이더나 이런 걸로 측정해서 얼마나 오는지 파악할 네. 수 없으니까 여기 얼마나 고였는지 이게 넘치면 홍수니까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군요. 지금 체계랑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 기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똑같아요. 아, 지금도 홍수를 볼 때 저렇게 보나요? 가끔씩 다리 지나가다가 이게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천에 무슨 자 같은 게 커다란 게 달려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본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어. 수위표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수위가 얼마인지를 관측하는 자거든요. 예, 예.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냈다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저게 치구기는 예전에 장영실에서 문종이 발명한 걸로 지금은 공식화됐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근데 수표는 아직까지도 장영실 발명으로 남아 있어요. 아. 근데 전체 체계나 그 시기를 보면 똑같은 1441년에 치구기하고 수표가 설치가 됐거든요, 처음. 예. 그러고 보면 수표도 문종이 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 연도상. 근데 왜냐면- 일단은 예. 저거 발명 자체는 지금까지는 장영실 선생님께서 하신 거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제 7월 27일, 1953년 네. 7월 27일 날 저희가 이제 정전이 된 거예요. 예. 전쟁 시기로. 그렇군요. 예. 네.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우리 휴전선이 정해지면서 우리 물 이용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스토리가 바뀐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결국은 처음에 38도선은 서쪽은 지금보다 높아요. 그리고 네. 동쪽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38도선이면 우리가 영토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왜 개성까지 우리가 포함이 되니까. 네. 실제로 물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저렇게 되면 38선대로 그어졌다면 그어졌다면 네. 아주 불리해지는 거예요. 물을 확보하는 면에서요. 예, 왜 그러냐면 네. 네. 우리나라는 가물 때하고 홍수기 때하고 하천에 있는 물의 양이 진짜 수십 배씩 나는 거예요. 아. 많게는 저기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한 270배까지 나요. 아. 그러니까 가물 때 1이면 홍수기 때는 270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저장을 해놔야 이제 갈수기 때 우리가 목욕도 하고 먹기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서울 네. 수도잖아요. 예. 네.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 38선대로 갔으면. 진짜요? 예. 저 소양강하고 충주라는 게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저쪽 양평 위쪽에 있는 북한강하고 예. 네. 이쪽 충주 남쪽에 있는 남한강이 합쳐져 가지고 양수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저렇게 댐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게 서울 수도권 인구의 80%를 음. 식수를 담당하고 있어요. 생활용수를. 와.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요. 하나는 29억 톤, 24억 톤인데 네. 한 40%씩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저기 38도선이면 저 소양강댐 근처에서 저렇게 잘려버려요.
와,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는 소형강댐을 짓지를 못하는 거죠. 그쵸. 북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저렇게 되면 소형강댐이 지을 수 없으니까 40%의 물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충주댐만으로 서울 인구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수도가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수도권에 2천만 명이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와, 이런 생각 못 해봤네요. 네, 저도. 네. 그래서 저 휴전선이 동쪽을 저렇게 쭉 올라가면서 네. 결국은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 저 북한강을 북의 영향을 안 받고 수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되게 다행이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제 6.25 때 정말 열심히 싸워주셔서 네. 정말 우리가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서울에서. 예, 예. 그리고 비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엘니뇨라는 거는 기후 위기하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 엘니뇨가 잉카의 멸망을 초래했다. 예. 이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나사의 홈페이지에 네. 그 얘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엘니뇨라는 게 결국은 엘니뇨하고 이제 라니냐가 있는데 네. 뭐 저거에 뭐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남아메리카 지역은 좀 따뜻해지고 네. 그리고 비가 많아지고 우리 인도네시아나 인도 쪽은 조금 냉랭해지면서 가뭄이 온다. 뭐 네. 이런 형태거든요. 라니냐는 예. 그 반대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지역적으로 뭐 어디는 조금 비가 많이 오고 어디는 건조해지고 네. 이런 패턴들이 이제 좀 심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잉카 제국을 스페인이 정복을 해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의 장군이 피사로인데 이 사람이 그 저기 파나마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저 아래에 있는 쿠스코 맨 아래, 우측 아래 있는. 쿠스코를 이제 점령하러 3번을 갔어요. 네. 근데 2번은 실패하고 마지막에 성공을 한 거예요. 네. 왜 첫 번째, 두 번째에 실패했냐? 페루가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있잖아요. 네. 태평양 쪽으로는 그쪽이 건조 사막지대예요.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첫 번째는 점선으로 된 건데 얼마 못 가서 육지에 상륙을 했어요. 상륙을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험한 거예요. 네. 산악 지역이고 음. 그래서 실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두 번째 이제 간 게 저 파란색 선. 네. 한참 밑에까지 갔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저 아래까지 갔는데 저 사막지대를 건너야 되는 너무 건조하고 그러니까 또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세 번째 갔을 때는 얘가 비도 꽤 오고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어. 네. 사막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사막에 꽃들이 피어 있고 그러니까 물도 있잖아요. 네. 쉽게 간 거예요. 그래서 쿠스코까지 간 거예요. 근데 왜 사막에 그러면 꽃이 피어 있냐? 그게 엘니뇨의 영향하고 근데 엘니뇨 시기랑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그 당시 엘니뇨가 없었더라면 쿠스코가 멸망을 안 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건너갈 수 있는 기후 조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엘니뇨. 기후나 뭐 이런 것들이 한 나라나 좀 더 길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총균세 책에서도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 지정학적 예, 특성에 그렇죠. 따른 예. 예, 그 인류의 역사의 변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 요거 이제 타이타닉. 예. 타이타닉도 떠다니는 빙산에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한 거잖아요. 예. 네네. 떠다니는 빙산이 갑자기 배가 다니는 길에 나타났냐라는 것들이 이제 1911년도가 아주 심각했던 엘니뇨로 기록이 돼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남쪽까지 떠내려왔다. 녹아서 떠내려온 아. 거구나. 예, 예. 그래서 결국은 타이타닉 침몰도 엘니뇨의 영향이다. 비가 그리고 경제도 바꾼다. 드디어 기후 리딩 막 나오나요? 제가 가다 보면 이제 네. 결국은 경제로 가잖아요. 예. 식량 많이 수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데는 거의 많이 수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석유라든가 가공식품들은 다 들어갈 거잖아요. 예. 설탕, 커피부터 시작해서 네. 초콜릿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되니까. 엘니뇨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원자재들의 그렇죠. 이슈가 생기면서 그게 이게 불어나니까 예. 경제적으로 손실이 저렇게 커진다. 그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설탕 만드는 것이 사탕수수잖아요. 네. 사탕수수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게 인도하고 브라질이에요. 양쪽에. 예. 태평양 네. 양쪽에 예. 있는. 근데 둘은 엘니뇨가 발생하면 약간 반대 경향이 나타나잖아요. 한쪽은 비가 많이 오면 한쪽은 좀 가물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탕수수는 가물어도 문제고 비가 많이 와도 수확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엘니뇨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벌써 작년부터 수출을 제한을 했어요. 내수에 쓸 예. 설탕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요. 그럼 브라질은 어떻게 했을까요? 설탕 가격이 올랐으니까 장사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팔았나요? 근데 더 그 안 팔았어요.
그렇죠. 네. 브라질이 그거를 풀었어야 되는데 안 풀면 더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아. 적으면 더 비싸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일종의 설탕 카르텔, 담합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를 이제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아스파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인공 감미료. 그렇죠. 우리가 예. 얘기하는 제로콜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게 네. 아스파탐이 또 발암물질이 맞아요.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음 놓고 설탕 대체제로 쓰기가 어려운 좀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제 콜라 회사는 이제 비싸질 수도 있는 거죠. 아. 맞아요. 근데 또 아스파탐이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지. 그리고 좀 문제가 되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퍼먹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근데 지켜보고 아무래도 제조업체들에서는 덜 쓸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반응이 안 좋으면. 네.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저거를 분석을 해보면 바닷물의 온도가 SST라는 거고요. 저 KOR로 돼 있는 거는 한국의 강수량이에요. 그리고 저 VOL 볼로 돼 있는 거는 화산 폭발 횟수. 그래서 요것들을 실제로 이제 자료들을 전 세계 자료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영역이 저렇게 돼요. 볼 예, 이거는 화산 폭발을 보는 횟수. 거죠. 예, 그 안에 들어가는 화산 폭발 횟수. 네, 저 네모 안에 예, 그렇죠. 들어가는. 점선 네모 안에. 그 다음에 SST는 검은색 네모 안에 예, 들어가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바닷물의 온도. 네. 바닷물의 온도. 근데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저 경위도 20도 정도씩 나눴어요. 아. 예,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 영역 안에 있는 강수량. 왜 우리나라 강수량은 저 영역만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남쪽하고 네. 중위도하고 강수량 패턴이 좀 달라요. 아, 그래서 서울을 포함하면 중위도 때의 강수량을 타겟으로 하고 분석을 했죠.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예, 예. 인구가 많이 있다 예, 보니까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하고 한국의 강수량하고는 빨갈수록 이제 상관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로 세로의 이제 숫자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을 내는 연수예요. 그럼 두 개를 보면 한 18년 정도씩 평균을 내면 가장 상황이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바다의 온도와 우리나라에 오는 강수량이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 바다의 온도가 한 18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고 우리의 강수량도 한 18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는데 예. 얘들 주기가 거의 잘 일치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아, 화산하고는 이게 좀 더 뾰족하게 나타나요. 얘는 가장 높은 거는 16년 주기.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화산은 16년 주기가 뚜렷하다고. 그리고 한국의 강수량은 20년 주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근데 두 개의 주기를 평균을 내보면 두 개가 가장 높은 상황관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실제로 화산 폭발하고 강수량은 저 주기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뚜렷한 그러니까 8년에서도 상당히 높은 화산 폭발은 10년 그리고 강수량은 8년 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주기에. 네. 여기서도 높게 나타나요. 이게 결국은 주기의 배수에 있어서 계속 높게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막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아까 예를 들면 과거 1970년대에 극한호우가 나오던 패턴과 요즘의 패턴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주기는 있는데 저 주기 자체가 되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달라진다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1.5도가 올라가면 예. 이제 지구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기후 패턴이. 그러니까요. 패턴이 근데- 바뀔 텐데. 근데 그 기준이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네. 현재까지 한 1.2도가 이미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0.3도만 더 올라가면 계속 이상 패턴이 나오는 거죠. 이상 패턴이. 이미 1.2도가 높아진 거예요. 음. 근데 거기에서 엘니뇨 같은 게 한번 오면 걔는 0.5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한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주 이제 그 한계치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거를 낮추지 않으면 지금 같은 패턴에서는 극한호우가 더 자주 올 네. 거다. 이 바다의 온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비도 많이 오고 화산도 활발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아주 난리가 났는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우리나라는 화산 폭발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강수량이 더 이상 패턴들이 나타나는 거는 지구 온난화 그런 영향들이 고 한계치를 넘기는 원인 요소가 되고 있다.
워낙에 지금 체감하는 호우나 홍수의 규모나 강도가 커지니까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커피 가격이나 사탕수수 가격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 인도 예. 같은 데는. 지금 저희 포구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경제나 정치에 그렇죠. 영향을. 예.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면 결국은 다 같이 좀 뭔가 공통의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안 정치 그렇-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예. 그렇죠.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사람 주변에 있는 피해 요소를 다 찾아야 되는 거죠. 어. 특정 시설물이 원인 요소가 됐다고 해서 걔만 우리가 보강을 하게 되다 보면 다른 쪽이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을 강화하면 한쪽이 취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극한호우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바라봐야 되고요. 사람과 피해를 유발하는 거리를 좀 둬야 돼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도시 정책을 할 때는 아까처럼 사람을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정책으로 좀 가야 되죠.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이제 강남역에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자 강남역 분들 이제 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자 저로 가세요. 이럴 수는 또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어. 그렇지만 지금 손 놓고 있으면 미래도 그게 안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좀 이해심이 필요해요. 우리 후대한테들은 이런 위험을 남겨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너무 그러면 좋겠는데 이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해류의 순환도 멈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얼마 전에 나오고요. 해류의 순환이 멈춘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 영화에서 보던 거의 빙하 시대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순환이 멈춘다는 거. 심각한 상황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모로. 우리가 손쓸 수 없으니까 그냥 두고 보자는 또 너무 안 되죠. 무책임한 안 되죠, 안 되죠. 무책임한 거고. 아, 뭐 또 과학에 또 기대를 걸어봐야죠. 인공지능을 비롯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부터 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들까지도 많이 개발돼야겠죠.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인재가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과학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부분이 넓어지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같이 연구를 하면 뭔가 이제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러게요. 그렇죠. 아, 이 기후변화 문제는 또 안 될 과학에서 계속 어떤 심각성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극한호우에 대한 이야기 예. 황석한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